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윤석열 씨의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집니다. 초유의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지난 혼란의 시간을 매듭 짓는 분수령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출범 직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외교 복원에 나섰고 코스피 5천 돌파로 경제 회복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며 정상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3번의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집은 투자보다 주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는 손실이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시장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진보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 걸면서 정상화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집권 1년차 비상계엄의 폐허를 딛고 외교 정상화 및 통상 현안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차에는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조적인 데다 기득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기에 매번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이기에 이번에야말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뒤따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이재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야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살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저를 실제로 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인대요. 그러면서 살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화면에서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화면보다는 실물이 좀 왜소해 보이니까 그런 확실히 표현을 작아 쓰신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네. 예. 네. 살이 특별히 빠진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 직접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서도 지금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네.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 설 연휴에도 SNS를 통해서 6개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고강도의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 투기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신년의 소원 성취 이번 설 연휴 때 내놓은 글 보셨나요? 네, 뭐 대통령님 SNS는 뭐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이 좀 와닿던데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이제 공직자의 머슴론하고 좀 합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정치의 효용.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우리는 대리인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집권 2년 차에 좀 힘이 있을 때 해보겠다는 일이 바로 부동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님이 방금 하셨던 말씀,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에 그 전 대선 때도 그랬어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난 가을에 이제 은평에 오셔서 저하고 점심 저녁 2끼를 드셨는데 그때도 대통령 되려고 된 건 아니다. 근데 이왕 됐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좀 더 공정한 사회 이런 걸 거고 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했던 문제인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싶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같은 경우 그간 이제 민주정부를 좀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단순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기득권도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서울시장에 또 출마하고 네, 계시니 네.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문제로 집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가 사실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 플러스 알파로 대변된 몇몇 구들의 고가 아파트 문제로 집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그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이 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탕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방향으로 온 신경과 온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자산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쏠려가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언젠가는 한번 이것 좀 바로 잡아야만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데 당의 지금 뒷받침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거의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거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법이라든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변인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SNS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SNS로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또는 이제 대통령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생 입법도 그렇고 개혁 입법도 그렇지만 지금 국힘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하는 바람에 입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일단은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3, 4월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열어서 계속해서 이제 입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뭐 특별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입법적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님이 화제로 삼았고 그래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주택자에 네, 그렇죠.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인데, 이거는 사실은 법이 이미 5월 9일이면은 이제 더 이상 유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조치는 없거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보유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입법적인 조치를 논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네. 이 선악적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다주택자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역공을 펼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 직접 SNS에 여러 차례 글을 남기신 것처럼 다주택자 자체 또는 다주택 보유한 것 자체 뭐 이것을 죄악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다주택자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투기적인 이득을 본다면 그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줘서 그런 것들을 안 가지게끔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또 원래 정부의 역할이고 네, 책임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다 이제 좀 더 뭐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면 어젠가요 남기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불로소득이 가능하고 또 불로소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했던 정치인들이 좀 문제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네, 하셨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을 뭐 무조건 제약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접근하기에는 좀 양날의 검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인데다가 기득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표심만 만약에 걱정한다면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약간 맞습니다. 집권 2년차 힘이 있을 때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다 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그 공급 대책은 발표를 했고요. 공급 대책은 발표했고
지금 공급 대책에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유예하냐 마냐 양도세 중과를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1차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고 네네네. 예정돼 있었던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론이 왜 이걸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처럼 자꾸 보도하냐. 네네네.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고 4년간의 시간을 이미 줬던 거고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진행되는 거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권이나 진보적인 정권이나 보수적인 정권이나 상관없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좀 조여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면 열어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부동산 하락하니까 좀 규제를 풀었고 노태우 대통령 같이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을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정책의 항상 유연성. 그런 식으로 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경제를 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승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풀어놨던 것들, 완화했던 것들을 좀 다시 조이는 그러니까 정상화로 가는 거고 예정돼 있던 프로세스를 가는 거라서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 새로운 규제를 집행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잠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양극화인데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또다시 서울과 비서울, 서울은 또다시 강남 3구와 비강남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집값이 하락하고 지방 소멸, 맞습니다. 인구 문제 이런 것까지 있는데 당에서는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난번 정권에서 그 부동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부동산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규제만 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방의 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또는 부동산은 이 부동산 하나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머니무브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균형적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국 3특 같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균형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에 일자리를 둔다면 그 젊은이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다른 이제 정책들과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의 네. 경우에는 균형 발전 네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5국 3특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더 나아가서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균형 발전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서 네네. 지방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모델까지 가보겠다는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은 다른 어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서 글로벌한 경제와 문화의 수도로서 새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의 계기 그리고 변화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 쪽에 집중을 해보면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청년들 눈에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약간의 자괴감도 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했죠. 선언을 네. 하셨기 때문에 박주민의 부동산 정책, 그 박주민의 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미 밝혔던 공약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처럼 민간에게만 의존하는 방식은 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민간은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7년, 8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네네. 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청사라든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량의 좋은 주택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은 정부의 어떤 공급 계획에 이미 포함돼서 좀 밝혀졌고
제가 이제 정부의 공급 계획과가 달리 좀 말씀드렸던 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지금 만호하겠다는 건데 네네네. 저는 용산 그 전기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2만 호까지 한번 넣어보자라는 공약을 발표했었고요. 민간의 경우도 사실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되면서 네네. 불복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 인허가권을 좀 위아래로 좀 분산시키고 인허가가 문제만 풀린다고 해서 민간이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 리츠나 시민 펀드를 만들고 또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융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민간도 사업을 가게 만들겠다. 이런 투트랙의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히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하겠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장 안정화, 가격적인 하락까지 이제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를 일으키는데 그 공공이 주도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 분양가는 일반 시민이 쳐다보기에는 여전히 엄두가 나지 않는 가격 아닙니까? 공공이 이제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이제 시공을 하고 하면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지 않죠. 그래서 네네.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토지를 팔지 말고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 임대부로 건물을 짓고 임대주택들을 만들자. 물론 민간 시공사들이 건물을 짓고 공급을 하는 거긴 합니다. 공공이 뭐 SH가 주공아파트 져서 공급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주변 임대 시세보다 한 80%에서 70% 정도로 낮게 그 정도 수준으로 80%대나 70%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용산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 서울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민간에게 땅을 매각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뉴욕이 보유하고 있는 땅인데 뉴욕이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줘서 그 위에 상가와 주거를 공급한 모델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토지 임대 수입만 뉴욕이 지금까지 4조 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미래 세대가 다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용산도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로 하면 임대 수입을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고 토지 임대 기간 40년을 설정한다면 40년 후에 미래 세대가 여전히 여기를 주거 용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산업 단지로 쓸 건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서울시의 방침대로 이걸 한 번에 매각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나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한 채로 토지 임대부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유세.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보유세를 놓고 민주당 내 좀 논쟁은 정리가 됐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분출이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개별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네네. 소위 말하는 서울의 S급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를 조금 올리는 것 뭐 또는 현실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던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를 마치 목표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최고점을 좀 눌러준다는 의미, 합리화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떤 판단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하고요.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당도, 정부도 뭐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죠. 예. 지금 뭐 당정 간의 협의가 있거나 아니면 당 내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좀
주요 주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런 토론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도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SNS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수준이신 것 같고요. 예. 단임제에서 집권 2년 차가 가장 힘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금 부동산과의 특히 투기와의 전면전을 지금 선포를 한 상황이어서 이번만에 이 망국적 부동산 문제 꼭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균형 발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메가시티들이 탄생하게 네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을 2차로 이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대규모 투자를 이미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 때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 내려갔더니 다들 증시 얘기만 증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주식 사신 분들은 굉장히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특히 아까 부산 얘기하셨는데 부산에 해수부가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운 업체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부산 동구 쪽이 원래 침체되던 곳이었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를 네네. 네,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이준 민주당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박주민 의원과는 다음 코너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